네, 2023년 10월 27일 이정훈입니다. 중국 총리를 지내고 지난 3월에 퇴임했던 리커창, 우리 발음으로는 이극강, 55년생이죠. 70도 안 된 사람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중국이 발표했습니다. 리커창 사망의 정치학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이 분석은 저희 추론입니다. 사실을 일부 바탕으로 하지만 저희 해석입니다.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시진핑이 6.4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등소평,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그 직전에는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졌습니다. 6.4 천안문 사태에서부터 유럽에서의 공산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대전환기에 대비하고 있다. 누가? 시진핑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서방의 민주화 공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러시아가 지금 푸틴이 무리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도 있겠지만 이루지 못하면 러시아는 크게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마스가 이란을 믿고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크게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마스가 괴멸이 되고 모술에서 IS 세력이 괴멸이 되고 이란이 흔들리면서 세계 정치는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내부 조직이 나섰다. 이거는 뭐라 그럴까? 제가 기자를 하고 국제정치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북한도 따라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꼭 하고 싶은 말은 윤석열 대통령도 배우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해코지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부 단속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커창 전 총리가 죽었다는 건 다 알고요. 지금 와서 그는 임기 5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을 다 꿰지 못하는데 임기 5년에 총리를 2번 했어요. 10년 동안 총리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원래 6년씩 2번인가인데 그걸 지금 3년임 들어가면서 무한정하게 했죠. 그러나 리커창 2인자는 임기 2개 한 다음에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연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평범한 얘기 같아요. 왜냐?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늘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와서는 시진핑이 독재하는 걸 항거한 말이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리커창은 그렇게 간이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진핑하고 감히 붙을 그런 의사도 없었고 떠나가는 자리에서 그런 말이 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리커창은 시진핑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었죠. 북경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경대 이렇게 총학생회장 지내고 거기에서 공산청년당 서기를 지냅니다. 북경대 총학생회장 에다가 공산당 청년의 공청단이라고 그러죠. 서기를 지냈다. 그럼 아주 엘리트로 쫙 클 수 있었던 거죠. 이때 공청단을 이끌었던 사람이 후진타오입니다. 호금도. 그래서 호금도 인맥이죠. 후진타오 인맥입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트 코치를 거쳐서 99년도에 하남성 성장을 지냈고 그때는 44살 역대 최연소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요녕성, 우리 그 북한에 가게 되면은 신의주 건너가게 되면 요녕성이죠. 거기 성장도 지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국가주석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2007년 자기보다 몇 살 더 많은 시진핑한테 밀립니다. 시진핑이 중국 공산당 서기가 됩니다. 공산당 서기가 국가주석을 경험하기 때문에 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진핑은
2010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중국에서는 당의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되는 거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가주석이 되는 게 이게 명실상부한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산당의 총석인데 이미 총서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계속 뺏기죠. 국가주석도 시진핑이 하게 되고 그래서 리커창은 그 2인자로 쭉 지내다가 퇴임을 했고 그리고 몇 달 만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 그 무슨 행사에서 후진타오가 굉장히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가게 하죠. 그러면서 자기 후배인 이커창한테 몸짓을 딱 표현하고 나갔는데 그걸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는 많은 보도가 있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그래서 교체가 됐습니다. 중국 국방부 장관은 리쌍푸였는데 그는 화전군 사령관을 지냈죠. 화전군이라고 하는 거는 전략 로켓투 북한으로 얘기하면 그런 건데 ICBM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이 리쌍푸가 해임된 거는 이 화전군 사령관도 날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부패가 있었다라는 조사가 있으면서 이 장관도 날아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군수 무기 조달 담당하는 그런 데들도 일제 조사를 받고 많은 사람이 교체가 됐는데 그 책임도 리쌍푸가 진 걸로 보여요. 실제로 그는 이제 중국에서는 국방부도 있지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이게 굉장히 센 자리입니다. 거기서 장비발전부장 이게 뭐냐면 해외에서 무기 사오는 거 담당하는 부장할 때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 전투기 10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샀습니다. 이걸 미국이 시비를 걸면서 그를 제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시진핑은 올해 3월 2018년에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하고 S-400 미사일 산 그를 미국이 제재를 하겠다고 하니까 시진핑은 그걸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여기 참 재밌는 건데 미국이 제재하는 사람을 장관에 임명했다. 이 정보의 세계에는요 참 교묘한 게 많습니다. 나는 너 싫어하면서 내통하고요. 나는 너 좋아하면서 적대시합니다. 제재를 한다고 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접촉해갖고 거꾸로 그를 포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쌍푸는 미국의 제재를 당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본인도 이제 위협을 느껴서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군사회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시진핑은 지금 뭐냐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중국에 영향을 끼쳐서 중국을 민주화하려고 하잖아요. 미국은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날렸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친강정 외교부 장관도 그것도 굉장히 반미 노선을 갔는데 반미 노선 하는 만큼 또 미국에서 굉장히 그가 반미를 하니까 거꾸로 역공작이 들어오죠. 거기에 오염이 돼서 잘랐다.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과학기술부장, 우리는 정보통신부 장관인가요? 재정부장,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 그런 사람들도 지금 다 교체가 됐어요. 다 잘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제가 제목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기 전에 미국 CIA를 중심으로 서독의 BND 해외정보부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정보부들이 총보태갖고 동유럽 공산국가에 대해서 민주화 공작에 굉장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이럴 겁니다. 뭐 워낙 기니까 다 따지지 말고 그러니까 1971년도에 미국이 작전을 쓰죠. 공산주의를 붕괴시키려면은 공산주의 양대 축인 중국과 소련을 이간질시키자. 확실하게. 둘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누굽니까? 미국의 그 외교안보 수석, 외교보좌관, 이 갑자기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하죠. 이따 이름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주얼레 총리도 만나고 모택동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를 개선한다고 하니까 세계가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그 대땅 뜨러 갑니다. 대땅 뜨러 가서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아시아에서 철수한다고 하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돼 버리고 공산주의가 막 커져갖고 위기는 일어나지만 또 미중 관계가 좋아서 대땅 뜨다 이런 분위기 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니까 소련이 반대로 유럽에서의 위협을 늘려요. 자기네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독에 배치하니까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그들의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서독 등 유럽에 배치하면서 유럽에서는 긴장이 딱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에 접근하면은 러시아가 위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위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80년에 미국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안 가겠다 불참을 하고 우리도 서방 국가들이 안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렵에 79년도에 또 소련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을 해요. 그때는 미국이 아프간을 지원해 주죠. 그리고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을 하고 그리고 94년도에 미국의 LA 올림픽인데 여기에는 또 소련이 공산국가를 이끌고 불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요. 그 72년도 닉슨 방문 그런 걸 토대로 해서 79년도에 미국과 국교를 다시 회복하면서 중립적으로 있으면서 미소가 막 대결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국익을 극대화합니다. 미국과 교류하면서 경제를 싸움에 끼지 않고 성장을 하죠. 그리고 84년도에 그러다가 그때쯤에 소련 공산당 총서기인 브레즈네프가 죽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더니 변화가 없고 안드로포프, 체르넨코라고 하는 늙은 사람들을 총비서로 앉혔다가 이자들이 1년 정도 하다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고르바초프가 총서기가 되면서 야 이렇게 하게 되면 소련이 못 견딘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대결을 그만하자 그럽니다. 처음에는 이제 레이건하고 회담하는데 레이건이 그 말을 떠보죠. 그래서 레이샤비크라고 아이슬란드 수도에서 만났을 때 떡 만나갖고는 뭐 당신이 날 보자 그랬다며 얘기해봐. 그래서 듣고 나서는 에이 나 그거 못 들어줘 하고 레이샤비크 노딜을 만들어요.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 노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소련이 내놓은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INF 조약입니다. 즉 소련하고 미국이 유럽에 IRBM을 배치했는데 그걸 다 빼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나라는 ICBM하고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핵폭탄을 제외한 모든 핵폭탄을 없애자. 잠수함 발사 SRBM, ICBM, 비행기 투하하는 핵폭탄만 빼고 다 없애자라고 합의를 합니다. 그걸 딱 맺는 게 87년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미소가 한참 70년대 중반부터 따지면 15년 싸우던 게 딱 멈춰집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유화 분위기가 열리는데 88 올림픽을 우리가 하기로 했었어요. 근데 88 올림픽에 공산국가, 서방국가 다 참여해서 이게 대단히 성공을 하고 우리는 기회를 잡았죠. 근데 서울 올림픽 성공한 모습이 동유럽 공산국가에 다 보도가 됐어요. 그걸 보고 나서 아니 저렇게 전쟁 치른 나라가 엉망이었는데 저렇게 올림픽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그다니스크에서 레우 바인사가 자유노조 운동을 시작하는 걸로 해갖고 연쇄적으로 헝가리, 체코 뭐 하면서 동독까지 동유럽의 7개 공산국가들이 다 혁명으로 무너지고 그 다음에 91년엔 소련까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소련하고 미국이 굉장히 냉전을 할 때 80년부터 그때 중국은 미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확 컸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세계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그렇게 미국하고 싸우다가 무너져 갈 때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 거래를 하면서 했지만은 내부 단속을 들어갑니다. 그때 중국의 리더가 누구냐? 등소평입니다. 저는 지금 시진핑이 등소평을 참고하고 있다고 보는데
등소평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한 사람이 맞아요. 맞는데 그도 개혁개방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독재자가 돼서 자기 체제, 중국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파적인 길로 갑니다. 즉 86년 고르바초프가 들어서 갖고 미국과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그때 중국이 이제 막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와중에도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은 뭡니까? 민주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 있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은 무너져 갔잖아요. 그래서 개혁개방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부를 단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쯤 중국에도 86년 이때쯤은 이 민주주의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 과학기술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고 상해대학교, 복단대학교 이런 대학교에서는 대자보가 붙어갖고 사회주의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중국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북경대, 청와대 이런 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서구의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들이 막 벌어져요. 우리도 이런 걸 다 겪었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겪으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공산주의 쪽으로 말하는 주사파들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품고도 성장했지만 저희 동유럽 공산국가에는 민주주의를 품으면서 무너져 내렸고 소련도 무너져 내린 겁니다. 중국도 무너져 내린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각 대학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학생들이 한 300만 대학생 되니까 300만 학생이 있다면 300만 인민해방군이 있다라고 보수파들이 선언하면서 너희들 민주주의 좋아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민주주의 일으키지 말라. 이런 경고가 들어가죠. 이때 중국 총리가 호요방이에요. 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오픈을 합니다. 리커창도 경제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유로운 걸, 경제는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 경쟁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경제를 주다 보면 모순이 커지거든요. 정권이 흔들려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플러스 시장경제를 하는 이 민주주의가, 서구식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중국은 그걸 시장경제를 열어주더라도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로 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중국식 사회주의 뭐 그런 이상한 용어를 만드는 거죠. 중국은 경제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 민주주의로 가자. 호요방도 그런 입장이었지. 왜냐? 개혁개방을 해야 경제가 크니까. 그때 등소평은 자기는 아무 실권도 없어. 아무 자리도 안 앉았어. 당석이는 호요방 시켰던가? 그 다음에 박일파는 뭐 누구 시키고 자기는 국가주석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일 센 사람이야. 근데 호요방은 점점 개혁개방으로 가는데 호요방에 대해서 날려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쯤에 이제 천안문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자양을 다시 총서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보수파 이붕을 총리로 해서 이 경제도 살리면서 중국에서 민주화 시위 일어난 걸 막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중국에서 보게 되면요, 쌍계병행, 쌍중당 그래서 두 개의 모순되는 정책을 두 개 다 취하는 경우가 제법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몰 때 보게 되면 차를 밟아대는 거, 가속기도 있어야 세우는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있어야 된다. 하나만 하게 되면 속도는 매우 빨리 날 수 있겠지만 사고가 나죠. 브레이크만 쓰게 되면 안전하지만은 발전을 못 하니까 중국은 요런 특징들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둘을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다 나중에 조자양도 날려버리죠. 이런 거 할 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국 학생들이 막 요구했을 때 그때 학생들은 이붕타도 등소평 하야 했을 때 인정 안 하는 거죠. 등소평은 그렇게 해서 중국을 지켜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90년, 91년 유럽과 소련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너졌지만 중국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 지금 러시아는 민주국가입니다. 명색이. 근데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잡하게 러시아를 상대하면서 러시아의 민주주의를 넣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러시아의 군사기업 이르고진인가? 그 친구가 뭐 푸틴하고 친하다 그랬는데 그 친구 잘한다고 막 미국이 뛰었던데 결론적으로 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푸틴한테 반역을 일으켰다가 또 중간에 적었다가 뭐 이상한 짓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비행기 사고로 죽여버리죠. 저런 것들이 자꾸
자꾸 일어나면 러시아에서 자유주의 분위기가 일어나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면은 더 할 거고 이 상태에서 끝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흔들리게 될 겁니다. 이거를 제가 중국 공부를 중국 역사서들을 이제 뭐 제 필요에 의해서 짝짓기식으로 보는데 중국에서의 정치학은요 상당히 치밀합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승지국, 승이라고 하는 건 탈승자인데 만대의 전차, 옛날로 이해하면 전차가 뭐라 그래야 되나, 기병대라 그럴까? 만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시기군주, 우리가 대통령 죽이는 걸 시라 희해하더죠. 그 기자, 만승지국, 만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군주를 죽이는 사람은 천승지가. 누구냐 하면은 천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세컨맨이 퍼스트맨을 죽인다는 얘기예요. 또 천승지국 시기군자는 필백승지가다. 천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나라의 군주를 죽이는 자는 백대의 전차를 갖고 있는 자다. 2인자가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경제도 해야 되니까 호요방, 그 다음에 조자양을 쓰긴 했지만 그 자들이 자꾸 이제 지지하는 세력이 붙다 보면 돌격하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고 먼저 날려버리는 거죠. 시진핑도 리커창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중국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경제 하다 보게 되면 리커창이 많이 밀어주는 사람이 생기면 그 세력이 위험한다는 걸 알고 잘랐고 뭐 공교롭게 지금 사망을 했다 이런 거죠. 지금 중국은 굉장히 내부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중국을 위해서 뛴 건 맞지만 미국이 뭐라고 탁 시비 거는 것 속에서 거꾸로 미국의 CIA 역용 공작을 들어. 역이용, 역공작입니다. 사운드 타면서 해갖고 이제 거꾸로 정보 빼내는 거죠. 그게 아마 그 외교부 장관 다 이런 대상이었던, 그렇게 적어도 시진핑은 보는 거죠. 그래서 날리는 겁니다. 굉장히 치열한 공산주의식, 그 다음에 전통적인 중국 방식으로 내부 단속 들어간 겁니다. 이래서 중국이 공산당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소련은 무너졌고 하지만 중국은 쉽게 안 무너지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싸움에 능했던 게 제가 보기엔 김일성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도 잘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혁신위를 국힘당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나이브해 보입니다. 권력투쟁은요 상당히 치밀해야 됩니다. 시진핑의 모델은 등소평이다. 서방의 민주화 공작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러시아 흔들릴 것 대비해 내부를 조인다. 리커창 사망의 정착은 이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중국 움직임을 보시고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권력투쟁에서 실패하게 되면 내 뜻을 펼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혁명을 했지만 좋은 뜻만 갖고 한 게 아니라 용인술이 대단했잖아요. 사람 썼다가 부리고 또 조금만 이 사람이 오염될 것 같으면 치고 다시 불러 쓰고 하면서 저는 초안전을 다시 읽으면서 유방이 장량, 소화, 한신 같은 이런 영어 호걸들을 어떻게 다는지를 다시 봐야 돼요. 누구한테도 권력을 100% 안 주고 계속 견제와 균형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 민주주의도요, 디바이드 앤 룰, 체크 앤 밸런스, 그래서 계속 경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치자는요, 굉장히 영리해야 됩니다. 시진핑이 그런 모습 보이는 걸로 보여요. 저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본인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중국 역사에서 나오는 정치학을 상당히 많이 읽었거나 누가 알려준 거죠. 네. 저는 이것이 리커창 사망의 정치학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